네, 수요 정치 클럽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구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영모 최고위원은 조만간 잠시 후에 합류하시는 걸로. 많이 밀립니다. 네, 교통 사정이 좀 안 좋으셔서. 구영모 최고위원 제 친한 형님인데요. 네. 지역구가 화성이에요. 아, 멀구나. 그래서 보통 이 방송 처음 하면은 네네. 처음 와볼 때는 이 타이밍에 어느 정도 걸린지 예측 못하더라고요. 아, 네. 오늘 그럼 첫 참여이기 예측하시고 때문에. 예. 네.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은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는 걸로. 제가 잡아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말랑말랑한 이슈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BTS. 네. 전혀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한데. 군대를 안 가서 제가 말랑말랑하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병역 네네. 특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미들은 이제 팬클럽, BTS 팬클럽이죠. 아미들은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무서워서 그런 거 싫다. 정치권의 BTS가 무슨 의미냐 이 세 글자로 찾아보다가 불가촉이다. 불가촉이다. 불가촉.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불가촉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게 사실 병역 특례라는 이슈를 사실 여당 쪽에서 먼저 꺼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여당의 의지라고 하면 젊은 세대한테 관심 좀 받아보겠다. 저는 이 정도 의미로 봅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 측에서는 한 번도 이런 걸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쵸. 여당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뜻 대중에게 비칠 때는 BTS가 본인들이 인기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BTS가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사익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애국심에 불타올라서 국위선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구분도 모호하고 저는 결국에는 지금까지 뭐 다른 그러면은 국위선양했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혜택이 네. 주어져야 되느냐 전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JYP 입장은 어떤지 한번. JYP 군대 갔다 왔습니다. 예, 박진정입니다. 여당 일부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BTS는 정치권에 못 먹는 감이다.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죠. 불가식이에요. 불가식. 예, 불가식인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요즘 그 지난번에 나훈아 네네. 씨 건도 그런데 이 셀럽하고 공공의 일하고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이 맞는 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국위 선양을 한 경우에도 군대를 특례를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 현장에 나갔던 그 판매원들 이런 분들도 그럼 군대 면제해줘야 되느냐. 옛날식으로 하면 실제로 봤을 때 뭐 솔직히 하면 요즘 뭐 국위 선양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촌스러운 옛날 우리 매달 처음 따고 이럴 그렇죠. 때 하던 군주의 얘기잖아요. 시대의 요금 같고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특례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대체 복무라든가 네네. 또는 뭐 입대 연기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전반적인 평등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도 모병제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런 좀 전향적 시기지 네. 지금 특례를 자꾸 늘려서 특례가 특례답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건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가촉 못 먹는 감까지 나왔어요. 네. 그 저도 이제 먹는 얘기 나왔으니까 네. 신장식입니다. 정치권의 BTS는 숟가락 얹기다. 내지는 제목 장사.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로는 이게 답이 잘 안 나오고. 예, 제목 장사 내지는 그 숟가락 얹기예요. 사실 네. BTS라고 하는 아미 팬덤, 강력한 팬덤의 존재가 있으니까 나 이쪽에 관심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BTS뿐만 아니라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그런 그 뭐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관련해서 병역 특례 관련된 법안이 12개가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11건이 그 회기 종료해가지고 임기 종료로 다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장사될 때 한번 숟가락 얹었다가 네네. 관심이 꺼지면 싹 내려놓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실 하태경 의원도 한번 얘기했다가 나중에 아미 팬들한테 사과했어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 그 BTS를 왜 네네. 흔드느냐, 왜 숟가락 얹고 그 끼워 팔게 하려고 하느냐 해서 나중에 사과했어요. BTS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공식 입장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못하겠죠. 네, 공식 입장은 그렇죠. 그리고 뭐 아미 팬들 중에서도 아미 팬으로서 얘기하는데 그 흔들지 마라. 가만히 둬라. 왜 자꾸 끼워 팔게 하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성애 대변인 어떻게? 일단 뭐 정치권의 불가근 불가원이다 이렇게 불가근 생각합니다. 불가. 건드리면 안 점점 되는 길어지는 문제. 것 같아요. 세 네. 글자에서.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뭐 얘기를 했더니 누구는 야 그럼 콩쿠르는 왜 면제인데 BTS 면제가 안 돼? 이렇게 콩쿨. 얘기를 하니까 콩쿠르를 안 주는 게 맞지.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네네. 그 얘기도 맞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뭐 말씀 잠깐 하셨지만 저는 지금은 이 병역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대전의 상황에서 저도 이제 물론 20년 전이긴 하지만 병장 제대를 하고 군대에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하는 정도 수준으로는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본인 수준이야. 그렇죠. 그렇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현대전에서 이길 수 있는 이 국방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첨단 무기에 걸맞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군사작전을 펼 수 있는 모병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정치권이 논의를 하는 게 맞지. 누군 넣어주고 누군 빼줄 거냐. 뭐 바둑근 껴주고 뭐 그러면 뭐 탈춤도 넣자 뭐 말자 이렇게 논의가 돼갖고는 전 생산적으로 안 갈 거라고 보고요. BTS 제가 잘 모르지만 BTS의 유일한 바람은 아마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날 제대하는 정도 아닐까. 그 이상을 가지고 저희가 정치권이 먼저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도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이제 대체 복무를 어떤 수준으로 이제 제시할 것이냐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 교정직으로 5년 근무가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그게 발표된 다음부터 3년이군요. 3년 근무하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면 그래 대체 복무를 인정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3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게 감옥에 교정직으로 있는 사람이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창살 아니냐 받기냐의 문제지 사실 같이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감옥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감옥에 있는 간에. 거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라면은 종교적 신념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 인정이 된다는 게 젊은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까 우리가 면제라고 통틀어서 표현했지만은 사실 이제 체육 예능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콩쿠르나 아니면은 뭐 축구 선수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거 딱 되면은 자기 그 원래 축구 선수나 아니면 예술직에 종사하면서 봉사 활동을 100몇십시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콩쿠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 지역만 돌면서 3년 동안 콘서트 해라 이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이게 그냥 가벼운 아이디어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은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의사이신 분들이 군의관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의학적 재능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진짜 벽지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로 봉사하라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면 방탄소년단이 뭐 가서 뭐 공연을 하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또 그건 대중이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저희가 교통 정보를 좀 듣고 와야 돼서요. 교통방송이구나. 네, 교통방송이에요. 예. 네, 잊지 마시고요. 네,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병역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가수 유승준 씨. 네. 지금 그러니까는 작년 7월이었나요? 그 대법원에서 그 비자 발급 거부하는 거 그 취소해달라고 소송에서 이겼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안 해줬다면서요? 네. 신 변호사님, 네. 법적인 얘기가 나와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이거 근데 어떻게 이제 봐야 되죠? 행정소송의 특징이 네. 되게 재미있는 게 국민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취소 소송이에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그러니까 당시에 대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도 제대로 안 했고 과거에 13년 전에 내려진 그 입국 금지 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심사 없이 그대로 반복해서 통보를 했는데 통보도 제대로 도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취소 그 소송 취소 처분을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LA 총영사관에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을 하니까 절차를 다 지켰다,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또 한 번 절차에 이렇게 제대로 된 준수를 했느냐라는 게 하나가 쟁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근거 법령도 그때는 들지도 않고 그냥 너 한 번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돼. 13년 전에 한 번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근거 법령 든 것이 바로 재해동포법이에요. 근데 재해동포법의 해당 조항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공공 안녕 뭐 등등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 기준을 가지고 41살인 스티브 네네.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이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은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아, 봅니다. 근데 참 집념은 강하네. 정말 오고 와서 50분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양쪽 집념 다 강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박진영입니다. 재외동포법이라는 게 국적법보다는 사실은 하위 개념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스티브 유 같은 거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타국적자인 사람인데 네. 이 국민국가에서 병역과 국적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자기 국가를 구성하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국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국제법에 관련한 이런 건 관계없이 국가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한국의 입장에서 그분이 들어오는 게 기분이 나쁘면은 못 들어오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예, 저 김성애입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미국의 LA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아.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봤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미대사관에 가서 비자 거절당한 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사의 재량권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법원이 왜 법무부가 한 명령을 갖고 영사가 판단도 안 해봤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꾸짖은 것이고 영사가 다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리젝트 했으면 그냥 그걸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전 이런 그 영사라든지 우리나라 각각의 전문가들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여론을 압박을 통해서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또 결정해서 위에부터 쭉 내려오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 비자 신청하러 갔다가 그게 뭐 학생 비자든 관광 비자든 무지하게들 다들 거절당하고 미국을 못 가본 사람들이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미국 비자를 안 내주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보면 본인들의 재량권대로 하는 건데 전 그런 의미에서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영사가 재량권을 발동했다면 그냥 거기서 그걸 존중하는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이 유승준 씨 문제도 사실 정치권은 불가촉인데 오늘 또 불가촉. 또 저희한테 이런 것만 던져주시는 거는 아 일본 주제 너무 어려웠어요. 다 같이 잘 가라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법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법치는 법에 있는 걸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도편추방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5천 명이 싫으면 넌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모호한 지점이긴 한데요. 저는 아까 이제 영사의 재량이라는 부분 분명히 저는 인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은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이제 됐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 이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이걸 막는 근거 규정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모호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병역을 면탈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아까 뭐 김성애 대변인 언급하셨지만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국적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못 들어온 분들이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형평의 문제 항상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는 규칙을 좀 정치권에 명문화해줘도 좋겠다. 그러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이 재량권의 영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면탈한 사람들은 일정한 책임을 진 다음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유승준 씨 나이가 40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몇 세 이후에 돌아올 수 있다든지. 그런 지금 게 현재는 있어요. 38살 있어요? 이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30, 지금. 그러니까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38살이 넘으면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하는 게 제 친구들 중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애들 있어요. 유학생들 중에서. 예, 그런데 신장식입니다. 유승준 씨는 네, 이미 신장식 그걸 넘어섰기 변호사님, 때문에 네. 저는 그럼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두 가지 그 기준이 네. 있는데요. 하나는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병역 네. 하지 않고 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 유승준이죠. 그러네요. 예, 만 40세까지는 체류 자격 부여 제한 해서 만 40세까지는 부여를 네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 41세가 되면 네. 재량에 따라서 내지는 또 이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41세 이후로 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된 사람 그렇죠. 이거 외국인 중에서도 범죄 저질러서 추방된 사람조차도 사실은 5년 추방된 뒤에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 저게 법치입니다. 저게. 예, 재량권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사의 재량권이 없느냐면 영사의 재량권 또한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재량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면 이번에는 재량권을 너무 폭넓게 사용한 게 아니야?가 법적 쟁점이 아니 근데 될 걸로 이번에 봅니다. 지금 영사가 그 판단을 한 것이 영사가 진짜 재량을 발휘한 것이겠습니까? 영사가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이겠습니까? 국민 정서죠. 그러니까 예. 저는 도편 추방에 가깝다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제 박진영입니다. 그 우리 국민 정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국민 정서라는 게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하신 직접 민주주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법치 우리가 이제 법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법 위에 국민 정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재미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인 것처럼 여론이 수렴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것을 여기 저보다 전문가 계시지만 제한 조건이라든가 운영 조건이라든가 다 오픈된 그 공간들을 열어둬요. 재량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하는 여론이라든가 민주주의 요소가 이렇게 딱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도편 추방 얘기가 나왔고 예전에
예전에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유정물 같은 거 있는데 실제로 이제 뽑잖아요. 그거를 네. 그 돌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약간 보편은, 예. 거기에 테미스토클레스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자기 이름 써달라는 사람도 있고. 예, 우리 잘 아는 살라미스 해전에 네, 테미스토클레스 이름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뭐 또 다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걔 불가촉이라고 이분 했는데 건지 또 몇 살이죠 지금? 지금 41살. 41살이죠 지금. 네. 왜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요? 옛날 살던 집 마당에 뭐 뭘 어떻게 알아요? 묻어놨는지. 시다지 변호사님이 그거를. 글쎄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아까 국민정서법에서 어느 정도 사실 좀 누그러져 가고 있는데 그 유튜브 유튜브인가요? 무슨 동영상 방송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사죄하고 그 웃는 거 울고 나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서 맞아요. 웃어버렸던 거. 이게 한 번 더 이 도편 추방에 돌덩어리를 하나 더 플러스 1 시켰던. 네, 하나 더 이제 레벨업이 되는 그런 네. 자 상황이었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보궐 이슈인데요. 내년 4월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후보를 내는 것이냐, 뭐 낼 것 같아요. 저는 낼 것 같은데, 어떤 야당에서는 내지 말라고 책임지고, 뭐 당규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실 거죠? 네. 예, 박진영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뚫어지게 보시는데 사과했고요. 또 한 번 더 사과할 것 같고 이게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장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또 나오시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아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그 보수 진영은요 탄핵당하고도 후보를 냈어요. 그것도 2명이나 냈어요. 갈라져가지고. 소쿨. 예, 김성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다른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라고 하면 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후보를 내는 게 맞겠죠. 뭐 연대 같은 건 안 하세요? 어디 뭐 아, 열린민주당과. 그냥 식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냥 식구입니다. 정 대변인이 굉장히 열린민주당이 시끄러워요. 후보를 안 낸다고 말을 한 적이 없고 뭐 지금까지 민주당과 합당에 대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고요. 거부하는데요? 예,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열린민주당이 후보를 낼지의 여부는 당원들과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이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밀당의 고수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 열린민주당이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는 원칙주의자 정당으로서의 네. 굉장히 이 법률권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개혁 입장, 진보적 입장으로 끌고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을 저는 왜 최강욱 돌리세요? 대표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전에 민주당이 4+1 한다 그러고 할 때 제가 종성 방송 나가가지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군소 정당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날리는 거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저렇게 이중대 취급하는 거 보면서 데이트 폭력이다 그랬는데 또 시작했습니다.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정의당 정의당이란다. 정의당이에요? 예, 저는 정의당 사무총장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다 당을 달고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맞습니다. 정의당 전 사무총장이고요. 속내들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 대선 앞두고 뭐 연대가 됐든 합당이 됐든 그 대선 앞두고 하는 거지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앞두고 당을 합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장이 서야 더군다나 큰 장이 서야 정치 세력 간의 이합 집산이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 민주당이 큰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낼 가능성이 사과하고 당규 바꾸고 낼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명분을 더 얻는 것이 대선에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 시민의 대표를 뽑는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자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대선을 10개월도 안 남기고 사실은 시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타산을 해서 뭐 열린민주당을 비롯하여 다른 그 정의당까지? 세력과 예. 정의당 내실 거예요? 정의당까지? 할지 안 할지. 정의당 후보. 당연히 저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박진영입니다. 이게 사견입니다만은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민주진보 빅텐트 한번 실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열린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장식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실망은 신작입니다. 이게 뭔가 본인이 날려주겠다는 것이 신장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 빅텐트 하자. 그러면 빅텐트 되죠. 아니 근데 됩니다, 제가 그거는. 궁금한 게 정의당 입장에서는 4+1이라는 게 그 빅텐트 성격이었는데 들어갔다가 피만 보고 나오지 않았어요? 피만 보기는 뭐 민주당만 피 보게 했나? 그거는 다 양당이 다 뭐 이제 뒤통수
맞아놓고 가해자와 선거 얘기하면 열린민주당도 할 말 많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다 존재하는 건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후보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의 작은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를 같이 한번 운영해 보면은 같은 뭐 민주 진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뭐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합쳐질 때는 완전히 똑같을 수 없어요. 준이 흔히 최소 광역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같이 합의되는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집행해 봤을 때 도움이 되는가, 한국 사회를 잘 끌고 가는가 이런 거 한번 실험해 보는 게 사실은 먼저 좀 출발인 것 같아요. 예, 김성현 제가 뭐 저기 진행자는 아니지만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부인하시지만 본인 대권 도전 포함해서 어쨌건 당내에서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신한 후보, 자기 말을 들을 후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한편에서는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자꾸 초청해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지금 뭐 부산에서 김무성 의원이 출마를 한다는 이런 갑론을박의 과정을 놓고 보면 안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은 전 당연히 출마하는 거라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실지 훨씬 궁금해요. 저희는 당연히 후보를 내죠. 안 내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멱살을 잡고 싸우는지가 궁금하다. 후보가 저희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후보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적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반대로 후보군들 중에서 지금 돌출된 분이 없어서 그렇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 과정 중에서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속이 말하는 다선 의원들 중에서 이번 낙선자 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정말 좋죠. 어쨌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뭐 독단적으로 지도부에 전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경선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당무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서울시장의 진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 박진영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경선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오면 경선을 해야죠. 경선하라는 아,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이게 사실 지난번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자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제가 그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라서 안철수 대표랑 같은 쪽에 있었지만은 사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으로 단일화를 계속 이제 얘기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냐면 니네가 접어라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형식의 문제였지 사실 그때도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대여 전선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기 지금 구형모 최고위원이 도착하셨대요. 곧 들어오실 것 같은데 뭐 이거 먼저 물어보자고요. 네. 먼저 물어보자. 들어오자마자 이거 네. 먼저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 하나 만들어 오라고 저희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낙연과 김종인에게 재보궐은 무엇이냐. 네, 김성애 대변인 먼저 해보시겠어요? 대선 전초전입니다. 대선 전초전. 세 글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짠데? 그냥 뭐 아무도 승부처가-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아니 공공복이라면 정말 세 글자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재량 뭐- 예, 세 맞추자. 글자로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승부처. 승부처. 저는 뭐 승부처이기도 한데요. 신장식입니다. 이낙연과 김종인에게 재보궐은 단두대다. 단두대. 누군가 한 세다. 사람은 오, 누군가 한 세다. 사람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이낙연 대표가 서울을 못 지켰다. 내지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네. 부산시장을 못 지켰다. 그러면은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은 단두대 매치에서 패할 것 같아요? 그거 참 어려운데요. 무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들. 무승부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 무슨 것을 예, 저 박진영입니다. 저는 그 원래 외나무다리 준비했는데 5글자라서 컴백홈으로 바꿨어요. 컴백홈. 컴백홈? 누군가는 집으로 가셔야 된다. 아,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 그러네요. 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제가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오랫동안 전략을 해온 입장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대거로 가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왜냐하면 당심이 섞이지 않은. 예? 전혀 당심이 섞이지 않은. 섞이지 바람에? 않고 당신이 왜냐면은 완전히 섞이지. 1승 1패인데 1승 1패를 하면 민주당은 땡큐예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은 1승 1패가 좋지 않아요. 1승 1패가 가장 지금 현실적인 상황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대구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은 것 1승 같습니다. 1패일 경우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1승 1패인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를 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김종인 위원장의 대전략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의 새로운 체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 승부가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 주장 자체가 입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당내 반발이 아주 클 것이다 저도 예상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필살기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90명이나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라서 내년 보궐선거가
자치단체 2개만 치러질 건 아니라서 좀 더 넓게 놓고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후보를 많이 내시라고요. 아 예. 예. 선거가 있으면 정당은 움직여야죠. 아 그렇죠. 아. 뭐 연합공천 할 겁니다. 저런 거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라니까요. 저런 거. 네, 벌써 이런 마음은 식으로 결혼까지 다 했어. 뭐 혼자. 안방형 막 던지십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는 국감인데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동안 사실 국감하면은 볼거리도 많았잖아요. 막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국감은 제가 국회 보좌관 오래 해서 네네. 국정감사는 좀 아니까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성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9개 중앙일간지의 일면에 그 국정감사와 관련된 아이템은 세계일보에 딱 하나 보도된 걸 제외하면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아, 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감의 난입니다. 야당에 주목받아야 되는 국정감사라는 무대인데 일면에다가 기사 하나를 비워줄 그러니까 신문사가 보기에 편집국장이 보기에 일면에 이런 기사 정도 나가야지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저는 좀 약간 충격을 받았고 사실 이런 기간 동안 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을 비판한다든지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한다든지를 수치랑 내용을 가지고 보여줘야 하는데 그 보도가 딱 하나 나온 게 세계일보고 나머지들은 일면에 기사가 없었다는 것 자체도 놀라웠고 많이 본 기사는 심지어 국정감사 관련돼서 민주당이 폭로한 내용들이 많이 본 기사에 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큰 문제고 해서 국정감사라는 건 내가 이번에 국민의힘이 문재인의 무엇을 공격하겠다고 정확히 적어놓고 잡아놓고 큰 흐름에서 봐야 되는데 이번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추미애 강경화 장관 두 사람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망신을 주자. 이거 갖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예. 망신주기 국감이다. 야당 근데 입장에서. 그 두 사람 망신 주는 걸로는 국정감사라는 무대는 너무 크죠. 그렇군요. 우리 구형모 최고위원 오셨으니까 일단 네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나올 것인지 하고요. 물어보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정감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가지 답변. 일단 안철수 대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선거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취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거 기간에 사실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지금 이거를 선거 기간도 아닌데 선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당이라는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국감도 하고 예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당의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에 신경 쓴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뭐 어제 우리 그 안철수 철가방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국감을 대비해서 그 철가방이라는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런 거를 국민의 세금에 맞게 운영이 되는 정당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지금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다가오면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생각해도 절대 늦지 않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매사가 저런 식이야. 깝깝하네요. 아니 항상 그런 네. 분입니다. 저희 이제 뭐 5분 다 모이셨으니까 한 번 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구형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렇게 뭐 흠집내기, 뭐 망신주기에 그쳤다. 야당이 뭐 하는 거냐라고 아주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국정감사 당연히 저희 의원들 자료 수합하고 있고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죠. 근데 지금 다 언론 보도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증인 신청 안 받아주고 이유가 없는 분들을 자꾸 안 받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유족, 총격 사건의 유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경을 통해 가지고 월북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그걸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월북 정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하는 유족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정부 관계자와 대지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안 받아주는 것도 이상하고 자, 한 시기를 한 3-4개월 정도 돌려보면은 그 검언 유착 사건 굉장히 기세를 올렸잖아요. 여권에서.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한동훈 검사장
계속 공격하더니만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은 해놓고 왜 그 사람이 반론할 기회를 안 줍니까?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은 갑자기 자기가 뭐 수틀린다 해가지고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도 부적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있고 그분이 진짜 범법자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여당이 공격했다면은 그분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코너에 몰아야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은 그게 아니라고 신청했는데 왜 회피합니까? 왜 안 네. 불러요? 왜 안 불러요?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신장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감의 승자가 이렇게 야당이 정치 공세로 이렇게 국감을 준비를 하면 결국 국감의 승자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추미애 국감, 강경화 국감, 뭐 한동훈 국감이 됐든 뭐 월북 국감이 됐든 뭐 그 공무원 피격 사건 국감이 됐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오히려 추석 전에 선별지원금 다 지원한다고 했더니 그거 다 지원됐냐? 왜 아직도 못 받은 사람 있냐? 이런 얘기를 야당이 해야 정부도 긴장하고 야당도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매년 국감 이슈라는 거를 냅니다. 올해도 9건짜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빅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키워드 보면 감염병, 코로나, 플랫폼, 그다음에 지원, 재난지원금 이런 게 키워드로 뽑혀 있거든요. 국민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입법조사 9건이나 된 걸 매년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국감의 이슈로 삼아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야당에서 공세를 해야 진짜 이게 뼈아픈 지적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신장식 예. 변호사님이 야당 생활 오래 해보셔서 노하우가 있으신 건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야당 생활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갖고 지금 몇 년째 하는데도 제가 보기엔 정말 답답해서 가서 도와주고 싶은 잠깐 마음이 연습 문제 지경이에요. 풀어보죠. 도대체 코로나 갖고 뭘 이슈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야당 생활 오래 해보셨으니까 한번 지금 상황에서 뭘 자료를 요청해서 뭘 할 건데요? 김성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따로 공격할 포인트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야당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한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고영모 최고위원. 네. 저는 국감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조국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국감이라는 장소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그 당사자들이 직접 국민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뭐 언론 개혁이다 뭐 왜곡이다 많이 말 일이 많은데 국감에서는 직접 그 당사자들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어떤 해소가 될 수 있고 그 당사자들도 답답하고 뭐 억울하면 거기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국감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적인 거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근데 주가 되는 거는 국민들이 궁금한 거를 묻는 게 저는 국감의 가장 큰 어떤 국민들의 해소서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부르는지 이제 말씀해 예, 주셔야 박진영입니다. 네. 저는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국감의 승자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좀 처절하고 별로 안 좋은 승리예요. 맞아요. 안 좋은 승리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에 일부 동의는 되지만은 추미애 장관과 강경화 장관 문제로 지속적으로 정쟁을 하겠다라고 이게 느껴지는 상황,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증인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되는 거고 결국 왜 여당이 승리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쪽은 정쟁을 하고 한쪽은 이 정쟁에 대한 방어만해요. 여당은. 그런데 군사 숫자가 달라. 우린 100만이 있어. 지금 야당은 10만밖에 없어. 근데 같이 죽어가요. 그럼 남는 건 뭐야? 우리가 더 남아요. 이게 진짜 처절하고도 슬프고도 국민이 패배하는 정말 나쁜 승리를 지금 야당이 던지고 여당은 어쩔 수 없이 받는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이거는 정말 그 한국 정치 전체가 이게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네. 특히 예. 저는 뭐 배지를 못 달았기 때문에 배지 단 분들 다 반성해야 돼요. 100만 대군을 예, 가지고 김성애입니다.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증인 신청 관련돼서는 2016년에 최순실의 치읓자도 못 꺼내게 하고 국정감사가 치러져서 온갖 상임위가 파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있는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위 같은 경우는 차은택 씨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의 문제 제기를 증인 없이도 다 했고 그걸로 국민들의 분노를 끌어올려서 청문회까지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못 부르게 되면 거기서 접고 그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증인 부르는 문제로 오늘 첫날을 또 보낸 상임위가 있더라고요. 국정감사의 시기가 지나가면 이 문제 제기를 또 할 수 없게 되는데 야당이 너무 디테일한 문제에 집착을 해서 실제로 큰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게 전 좀 사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증인 없이 잘해보래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뭐 지금 아까 말했던 수혜 논리라든지 아니면 증인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라는 게
원래 국감은요 증인도 부르고 수에 관계없이 야당이 날카로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주라는 취지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없이도 해봐.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면 되지. 뭐 이런 거로 했을 때는 국민들이 그게 여당의 만약에 국감 대응 전략이라면은 앞으로 국회 무시나 다름이 없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고 증인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먼저인데 추미애 장관 아들 불러 얼굴 까고 한번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증인 채택이 전반적으로 무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도 추미애 제 눈엔 징글징글한 보여요. 거죠. 예. 저도 진짜 신영식 저도 변호사님. 아직도 추미애인 게 징글징글한 게 27번 거짓말했다 이 정도면 보수 정권에서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물러나십시오 다 했습니다 벌써. 신영식 변호사님. 예, 신장식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날카로움이 보이기보다는 목소리만 크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날카로운 칼을 전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별지원금 추석 전에 왜 제대로 지급 안 했어요? 라고 찔러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신청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추석 전에 하자고 해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추경을 대승적으로 국민의힘이 다 10일 만에 다 합의해 줬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 사각지대인데 이 사각지대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날카로운 칼을 써야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될 거다.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그 여당의 이제 국회의원이 된 후배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의원 내각제가 아니다. 내각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다. 날카롭게 쏴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처를 열심히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식입니다. 이소영 의원 민주당에 있지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후 악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에다가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이런 공장들 막 이전하고 하는데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까지를 놓고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의 그 맹점을 정확하게 그린 뉴딜이라고 말만 했지 사실은 기후 악당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저는 이런 게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잘된 국감 준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자, 것도 좀 읽으세요 보도 자료를. 한쪽만 읽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저희 것도 많아요 보면 지금 역사 교과서 역사 편향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번에 나온 거 괜찮은 거 많은데 그거 아니 오죽하면 일간지 편식하시니까 그런 거지. 오죽하면 그러니까 일간지 그뭐 주요 사학의 뭐 민주화 운동으로 특례 입학한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런 거를 오면 일단으로 끌어올리는 정도 이상의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들 직업의식 가지고 조선일보 좀 보고 그러세요 좀 보면. 저 지금 본 신문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힘이 너무 추미애 네. 장관이라든가 이쪽 정의 문제로 끌고 가니까 다른 게 이슈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요거 문제 해봐야죠 저희가. 저희 같으면 이미 뺐다니까요.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국감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다. 혹은 무엇이 될 것이다. 요걸 해봐야죠. 이준석 최고위원 먼저 해보세요. 국감의 시자는 버티는 자들. 저는 버티는 자들? 아까 말했듯이 추국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추미애, 조국, 윤미향 이런 건들 다 버티면서 뭉개면서 나중에 최종 승자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번에도 국감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증인 채택부터 이제 버티기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걸 믿고 간다고 한다면 저희 수가 사실 없습니다. 아까 날카로운 질의 말씀하셨는데 증인을 불러다 놓고 얘기해야지 날카로운 질의를 하죠. 그럼 뭐 허공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네. 자 그러면은 네 김성애 대표님. 국정감사의 승자는 누군지 몰라도 국민의힘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저는 아까 뭐 이대로라면 국감의 승리가 원튼 원치 않든 행정부가 될 가능성이 아하, 크다. 행정부가 될 것이다. 예, 얼마나 좋아요. 정치권 그 여당 야당 의원들끼리만 막 싸우고 있으면 행정부 그 공무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은 뭐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구영모 최고위원. 국감 승리는 철가방이다. 예. 여기서 또 그러니까 사실 부심이 뭐 나오네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정치 공세다 뭐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민주당은 또 그걸 또 방어하느라고 힘들고 근데 우리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서 목소리가 그런 정치 공세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적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정책 아까 신장식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국민들의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그거를 국감에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는 철가방. 예, 뭔가 신곡을 이렇게 선전하러 나온 가수 같지 않아요? 네, 새로운 플랫폼 철가방 얘기 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최고 했는데 네. 국감의 패자가 국민 모두를 만들 것 같은 게 제일 걱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국감의 패자가 될 예, 수 국감의 있다. 패자가 될 것 같아요. 아. 정부가 승자가 되고 참 안타까운 그렇군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짧게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요. 트럼프. 제일 전문가신데. 네, 그래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완치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백악관 가서 지금 계속 TV에도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15일에 2차 TV 토론회가 있고 거기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면은 겁쟁이라고 뭐라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거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이든 측에서는 이제 결정해 주는 대로 의사들 권고에 따르겠다 저 이렇게 나오고 같으면 방어복 있거든요. 입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나사에서 우주복 하나씩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양상은 계속적으로 갭을 가지고 가다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코로나19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제 나와서도 이제 또 영웅 모습을 하잖아요. 탁 하면서 뭐 독감보다 역시 뭐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가 이런 트럼프 우리한테는 무엇인가? 제가 나중에 딴 데 가서 써먹으려고 사실은 여쭤봤는데 박사님 전문가신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저 생각 안 해봤어요. 차용하러 왔다니까요. 아이디어를. 네. 우리 자, 예, 박진영입니다. 저는 이게 석자가 못 되더라고. 미국의 민낯이다. 미국의 민낯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또 이제 나와가지고 당장 하는 게 $100짜리 코로나 퇴치 기념 슈퍼히어로 기념 주화를 만든답니다. 아니 그거 앞에 기념품점에서 하는 거래요. 그게 사설 기념품점에서.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어쨌든 시작할 땐 장사꾼이었잖아요. 예, 기업가였는데 중간에는 이렇게 언론 할 때 보면 또 코미디언 같았어. 근데 정치인이 됐어. 나름 훌륭한 협상가 같았어.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다시 또 코미디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야. 야, 이거 굉장히 미국 어떤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미국의 민낯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낯이다. 네. 이준석 최고예요. 저는 수학자 노름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수학자 노릇?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 프로 야구를 보면은 이제 머니볼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야 우리 홈런 타자 하나 있어야 되고 150 던지는 투수 2명씩 이제 원투펀치 있어야 되고 뭐 이게 팀들의 운영 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클랜드라는 팀이 숫자를 기반으로 한 야구를 하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조건 출루율이 잘 나온 애들을 박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라인업을 짜서 돈도 아끼고 성적 잘 나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통계를 줘 선거 통계를 보면 제일 놀랐던 게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 흑인 지지율이 8%였어요. 근데 지금 15에서 20까지 나온 조사들이 있거든요. 전 이게 뭔가 의미를 해서 저도 미국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트럼프가 저희가 그냥 보편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인종차별적 발언도 하고 뭐 편을 많이 가르잖아요. 미국 소수인종 예를 들어 흑인이나 아니면 멕시코계 같은 경우에 그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미국이라는 장벽 안으로 들어온 멕시코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려는 멕시코인들에게 제일 거부감이 많대요. 그런데 그걸 막아세웠을 때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막아세운 게 트럼프다라 이런 인식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 선거보다 소수민족 쪽 투표, 소수인종 쪽 투표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제 세세한 분석이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 야구 팀 짜는 것처럼 준비해온 것이라면은 선거 막판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10% 정도의 차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 아까 말했던 그 머니볼 같은 느낌의 수학을 잘했는지 한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수학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은 네. 김성애 대표님. 네. 전 파퓰리즘의 종언이다. 그 오늘 뭐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올렸다 그러죠. 그 닥터가 자기를 테스트해 보더니 자기만큼 코로나에 튼튼한 몸이 없는 것이라고 느꼈고 나는 DNA가 아니고 내 거는 USA다 이런 말을 태연하게 올렸는데 뭐 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지만 여기서 더 아파지게라도 되면 그리고 실제로 숨을 가쁘게 쉬는 장면이 좀 여러 번 목격이 됐죠. 네. 그렇게 되면 파퓰리즘이 그 국민들을 어떻게 호도했는지를 국민들이 한 번에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적 지도자,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위는 좀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신나수 변호사님. 예, 저는 이런 트럼프 우리에게는 한반도에 사는 네네. 우리에게는 길티 플레저다. 길티 플레저. 아 네. 오늘 뭐 영어도 나오고요. 예. 네. 밤늦게 먹는 라면, 다이어트 중에 먹고 싶어서 초콜릿 결국은 뭐 이런 먹게 되는 달달한 도넛 앤 콜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트럼프 길티합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저열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 바이든이 됐을 때 거꾸로 돌아가서 예전에 오바마의 한반도 대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의도적 무시 정책을 그대로 또 따라간다면 지금 그나마 대화 국면으로 일단 실마리를 열었던 이게 이전에
아무 대화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는 국면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들어요. 한반도에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길티 플레저다.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기도 한. 저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 한국의 이제 진보 네. 인사들의 어떤 딜레마라고 할 수가 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트럼프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진보라면은.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반도 때문에 그냥 트럼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왔다 길티 갔다. 플레저라니까. 김성애 밤늦게 라면을 대변인하고 먹고 저희가 이제 싶다고 그런 먹으면 토론을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생각되고. 그런 토론을 했었는데 박진영입니다. 그런 토론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만났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선에서 출발하지 전략적 인내를 하더라도 그 밑으로 다시 후퇴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희망스럽게 봅니다. 자, 구영모 최고위원 네. 마지막을 멋있게. 이런 트럼프 우리에겐 다이너마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리고 다이너마이트 싶어요.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처음에 취지가 우리가 좋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용하려고. 근데 네. 이게 안 좋게 돼서 지금 뭐 그렇게 한데 뭐 대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막 영향 미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트럼프를 다이너마이트처럼 최초의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하자라는 길티 플레저랑 살짝 비슷한 그런 의견인 다들 것 왜 이렇게 같습니다. 해먹을 좋게 쓰지? 네, 오늘 여기서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구영모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준 웨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하고 이게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화 이 협상하는 걸 완전히 중단하고 자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하자 그랬죠? 그렇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바로 중단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승리한 즉시 자기가 이기는 즉시 대규모 경기 부양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대신 후임 연방 대법관 지명에 다 초점을 맞추겠다. 여기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베런 연방 그렇죠. 대법관 지명 여부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좀 집중을 시켜서 민주당과 내가 이렇게 좀 결이 다르다.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안이 그동안 타결이 못된 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또 이제 또 여기다가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대가로 치르면서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즉각 반발을 했는데 지금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추가 지원책 집행하지 않으면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 재선에서 네.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이거를 중단시켰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아스럽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배러 지명자 인준하려면은 네네. 법사위의 그 위원들이 2명이 지금 확진 판정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린지 그램 같은 사람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원에서 그래서 곧바로 올려서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과반 재석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무조건 재석을 해야 돼. 네. 이거는 화상으로 안 돼요. 화상으로 한다고 또 공화당은 그렇게 안 추진을 될 하고 텐데요. 있었거든요. 51명이 지금 재석을 해야 네네.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47명 다 빠지고. 네, 2명은 또 안 거기다 2명 한다고 또 안 했고. 한다고 그러고. 네. 다 51명 맞췄는데 지금 네. 안 이게 되죠. 야, 쉽지 네. 않아 보이는데 거의 뭐 승부술 건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백악관에서는 계속 나와요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맥커너니 백악관 대변인이 확진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반이민 정책을 설계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도 확진. 그리고 드러먼드 백악관 부대변인, 제이나 맥케론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행원 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 집계로는 백악관발 확진자 수가 19명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최대 23명까지도 될 수 어이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백악관 상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죄냐, 내가 그렇죠. 무슨 죄냐, 약간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하는 요리사들도 네네, 있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네, 청소를 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해서 굉장히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그렇죠. 아, 2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그렇죠. 하네요. 사실 자가격리를 해도 자기가 방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남들 다 있는데도 안 쓰는데 맞아요. 네, 방에 오자마자 있을 딱 벗어 던지고. 쓰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좀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영국 소식입니다. 이 영국 정부가 인권 탄압을 이유로 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가능성을 나타냈는데 네.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무슬림 소수민족 있잖아요. 신장 위구르 네네. 자치구에 위구르족을 지금 중국 정부가 억압하고 있다라면서 2022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이콧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라브 외무부 장관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탄압의 증거가 있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다른 국가들도 좀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영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림픽에 불참한 적이 없대요. 네. 저는 80년 그 소련에서 열렸던 네네네.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하지 않았었나 했더니 아니었답니다. 그때도 갔고 나치 정권 하에서 개최됐던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에서도 그때도 갔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불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그러네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이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이 미국, 프랑스 같은 다른 38개국과 같이 유엔에서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압박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네. 드는 게 네. 사실 올림픽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네네. 저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영국이 되게 이렇게 굉장히 착한 나라는 또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네, 착하지 않았던 국가라서 굉장히 별로. 영국에서 비롯된 비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끝까지 갈까 모르긴 하는데, 네. 근데 요새 들어서 영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 네, 것은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화웨이도 지금 안 쓰겠다는 얘기부터 네, 시작을 그렇습니다. 해서 남중국해 이슈에서도 네. 그렇고 굉장히 크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는 네. 있죠. 그래서 글쎄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는 네.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유럽에서 이 코로나19 다시 재확산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네. 프랑스 정부가 지금 2차 봉쇄 조치를 마련을 했고 또 식당에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게 했는데 네. 프랑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6일 저녁부터 파리 근교 지역의 술집 영업이 전면 금지가 됐는데 식당은 영업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방역 기준을 엄청나게 적용을 해서 간격도 띄우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도 제한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처럼 방명록을 남겨라 이런 거를 지금 지시를 네네. 내린 거예요. 근데 유독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이웃 국가들은 이걸 그래도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유독 프랑스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서 악용될지 무섭다. 보이지 않는 손의 감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게 연락처를 남겼는데 광고성 메시지나 이상한 맞아요. 이메일 이런 것들이 오는 맞아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도 지금 프랑스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 걱정은 하는데 네. 또 유난히 여기에 반응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프랑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 근데 이 프랑스 정부에서도 무슨 앱 같은 거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스톱 코비드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QR 코드를 찍어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걸 쓰는 시민들이 19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독일은 같은 기간에 했는데 1,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민감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문화적인 차이, 민족적인 차이도 네네.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해외 뉴스 알아본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